대제하 가문의 핏줄로 태어났으나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아비조차 외면한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보라 불리던 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한 달 뒤 한양은 이 여인의 숨겨진 능력으로 인해 발칵 뒤집히는데 과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 임금께서 조선을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북촌에 이름 높은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3대째 대제학을 배출한 청주 한씨 가문이었지요. 그 집안의 당주 한정호는 예조 참판을 지낸 명망 있는 선비였고 부인 밀양 박씨는 규중의 법도를 완벽히 갖춘 현숙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가문에도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돌이 지나도 옹알이 한마디 하지 않았고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첫말을 뗐지요. 5살이 되도록 천자문 한자를 외우지 못했고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설아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개미떼가 지나가는 것만 종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대제학 가문의 핏줄이란 말이냐. 한정호 대감은 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실망과 체념이 깊이 서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지요. 박씨 부인은 매일 밤 불상 앞에 엎드려 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에게 총명함을 내려주소서. 촛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부인의 눈물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사람들은 설아를 바보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정호 대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벗이라 믿었던 동료 관원의 비리에 연루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지요. 졸지에 관직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동안 가문을 일으키느라 쌓인 빚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이달 말까지 500냥을 갚지 않으시면 이 집을 넘겨받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양반가의 대문 앞에 빚쟁이들이 들락거리니 이웃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명예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한정호 대감의 등이 하루가 다르게 굽어갔습니다. 한정호 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핏발선 눈에는 절망만이 서려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폐물을 팔고 비단을 팔고 심지어 혼수로 가져온 농까지 팔았지만 500냥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서방님, 제가 친정에 가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만두시오. 당신 친정도 이미 우리 형편을 알고 등을 돌렸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부모님의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달빛이 설아의 얼굴을 비추자 평소 멍하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눈 속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은 눈을 비비며 딸을 바라보았지요. 왜 그러느냐? 설아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10냥만 주시면 안 될까요? 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아가 돈이라는 개념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의아했지요. 10냥을 어디에 쓰려고? 설아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박씨 부인은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 눈 속에는 깊고 맑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열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딸의 얼굴에 처음 보는 생기가 돈 것이 기특했을 뿐입니다. 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비상금에서 열량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설아는 몸종 금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게요? 금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가씨가 갑자기 외출을 하겠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칠패시장. 설아는 느릿느릿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금이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패시장은 조선 팔도의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약초 냄새, 삶은 족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설아는 시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보 아가씨답게 정처 없이 서성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사실 설아의 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목점 앞을 지나며 진열된 명주의 색을 훑었고 약재상 앞에서는 말린 약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물전에서는 생선의 신선도를 눈여겨보았고 미곡상 앞에서는 쌀가마니가 쌓인 수를 세었지요. 설아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작은 잡화점이었습니다. 주인은 60줄의 늙은 상인이었는데 가게 앞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진열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손님은 파리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설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늙은 상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설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가게 파실 생각 있으세요? 금이가 깜짝 놀라 아가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금이를 가만히 제지하고 다시 가격을 물었지요. 늙은 상인은 양반집 교수의 말씨와 차림새를 살피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늙은이를 놀리려는 거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설아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늙은 상인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표정을 고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리다. 이 가게 권리금 포함해서 40냥에 넘기고 싶소. 허나 사겠다는 자가 없어. 30냥에 드릴게요. 지금 10냥을 계약금으로 내고 한 달 뒤에 나머지 20냥을 치르겠습니다. 늙은 상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는 품에서 10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 가게를 사겠다는 약속이에요. 한 달 뒤에 나머지를 갚지 못하면 이 돈은 영감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늙은 상인은 탁자 위의 돈과 한소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손해 볼 것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어차피 가게는 쓰러져 가고 이대로 가다간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는데 양반집 아가씨가 10냥을 그냥 갖다 바치겠다니 늙은 상인은 손해 볼 것 없는 조건이라 여겼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 달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금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까 걱정했지요. 설아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금아, 너 요즘 시장에서 뭐가 제일 안 팔린다고 들었어? 금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듣기로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모시가 창고에 쌓여서 썩어간다고 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덥지 않았기에 여름에 시원하려고 입는 모시를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 모시 창고가 어디 있어? 설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금이는 아가씨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멍하기만 하던 눈빛이 아니었지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롭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찌 될 것인가. 가뜩이나 바보라는 소문에 시달리는 아가씨였지요.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 혼처는 영영 끊기고 말 터였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모시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주인은 울상이었습니다. 수백 필의 모시가 쌓여 있었지만 팔리지 않아 곧 썩어버릴 판이었지요. 설아가 모시 전부를 사겠다고 하자 주인은 장난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진지했지요. 필당 원가가 200문인 것을 확인한 뒤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팔리지 않으니 필당 100문에 팔아주세요. 대신 전부 다 살게요. 300필이면 30냥이지요. 설아의 계산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창고 주인은 어차피 썩혀버릴 물건이라 여겼는지 거래에 응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금이에게 지시했습니다. 금아, 내일 새벽에 배옥계장에 가서 염색장이 누구누구 있는지 알아와. 금이가 왜 염색장이냐고 묻자 설아는 모시에 물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시는 원래 흰색으로 파는 건데 왜 물을 드리냐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시를 안 사는 건 날이 선선해서만이 아니야. 흰 모시는 상복 같아서 꺼리는 거지. 근데 연한 분홍이나 하늘색으로 물을 들이면 화사해져서 젊은 아녀자들이 좋아할 거야.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바보 아가씨의 말인가 싶었지요. 일주일 뒤 칠패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가게 봤어. 분홍색 모시를 판대. 분홍색. 모시가 분홍색이야? 설아가 인수한 잡화점은 채색 모시 전문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분홍, 하늘색, 연두색, 살구색. 곱게 물든 모시가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지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첫날에만 50필이 팔렸지요. 설아는 가게 구석에 앉아 말없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50필, 필당 300문이면 총 15냥. 염색 비용 5냥을 제하면 순이익 10냥.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복잡한 눈치나 빙빙 돌려 말하는 법 없이 정직하게 설아에게 말을 걸어왔지요. 보름이 지나자 채색 모시의 인기는 한양을 넘어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아들 서준혁이었지요. 25 나이에 이미 청나라를 3번이나 다녀온 장사의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소저 청나라 비단을 들여오는데 유통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설아는 청년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장부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필당 수입가가 얼마예요? 바로 본론으로 드시는군요. 필당 500문이요. 마진이 300문은 남아야 거래할 수 있어요.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숫자로 직접 소통하는 설아가 신선했지요. 거래 이야기를 마친 준혁이 떠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저,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설아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소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그 순간 설아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장부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준혁과의 거래는 순조롭게 성사되었습니다. 청나라 비단이 들어오자 설아는 이를 채색 모씨와 함께 팔았지요. 비단을 사러 온 손님이 모씨를 보고 모씨를 사러 온 손님이 비단을 보았습니다. 매출은 곱절로 뛰었지요. 그러나 설아의 장사 수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약재상에서 팔리지 않던 진피를 헐값에 사들였지요. 마침 한양의 감기가 돌던 때였습니다. 진피를 꿀에 재워 감기 무약으로 만들어 팔았더니 이건 역시 날개에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장사 수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잘 아냐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단지 숫자를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가는 물건의 양,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 그 모든 것이 설아의 눈에는 숫자로 보였지요. 저 골목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오늘만 23명, 약재상에 진피가 30근 남았고 꿀값은 근당 20문. 계산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이 설아를 발견했지요. 한정호 대감의 옛 동료였던 이 판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판관의 부인은 눈을 비비며 설아를 바라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기 한대감댁 바보 아가씨가 아닌가. 설아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양반가의 교수가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판관의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대감댁 바보 아가씨가 칠패시장에서 장사를 하다니 이것은 엄청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치부를 까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더구나 한정호 대감은 남편인 이 판관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판관의 부인은 북촌 부인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청주 한씨 가문 아느냐며 화제를 꺼냈지요. 부인들이 한정호 대감댁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집 바보딸 말이에요. 칠패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부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다니. 쯧쯧, 한대감댁도 이제 끝이로구나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양거리에 퍼졌지요. 대제학 가문의 딸이 천한 장사치가 되었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가문의 수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새 한정호 대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지요. 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설아를 당장 불러오너라. 설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정호 대감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은 설아에게 칠패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게 사실이냐고 호통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한정호 대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3대째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의 딸이 어찌 천한 장사치 노릇을 하냐며 소리쳤지요. 아버지, 저는 가문을 살리려 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와 딸을 감쌌습니다. 서방님, 제발 진정하세요. 설아가 우리를 위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호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수치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오늘부터 너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정호 대감의 집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 최치훈이었지요. 최치훈은 50줄의 뚱뚱한 사내였습니다. 작은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입꼬리에는 늘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돈으로 벼슬을 산 자였기에 양반들 사이에서는 천한자로 취급받았지만 그의 재력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최 영감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한정호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치훈은 개의치 않고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댁이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빚 500냥을 자신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했지요. 한정호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최치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감댁 따님을 제 며느리로 주시오. 내 아들 치수에게 말이오. 한정호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치훈의 아들 최치수는 한양에서 소문난 한량이었지요. 기방을 전전하며 주색 잡기에 빠져 사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2번이나 혼인했다가 부인을 잃은 전력이 있었지요. 한정호 대감은 화를 내며 절대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최치훈은 거절당하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정호 대감의 채권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대감댁의 빚은 모두 최치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최치훈은 한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물론 딸을 며느리로 준다면 빚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요. 한정호 대감은 이를 악물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아의 가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치훈이 염색장이들을 협박하여 설아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한가 상회와 거래하는 자는 내 상단과 거래를 끊겠다. 최치훈의 상단은 한양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의 협박에 염색장이들은 하나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모 씨를 염색할 곳이 없어지자 장사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손님들은 줄었고 재고는 쌓여갔지요. 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어쩌지요? 염색장이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설아는 말없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지요. 이대로 가면 보름 안에 파산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치훈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지요. 한가 상회는 오늘부로 폐점이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진열대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물든 모씨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설아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치훈이 직접 한 대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소. 한정호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지요. 내 딸은 줄 수 없네. 허허, 대감도 참 고집이 세시오. 최치훈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채권 문서요.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오. 대감 내외부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겠지. 한정호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어차피 장사치로 소문이 났으니 다른 양반가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거요. 내 아들에게 시집 오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최치훈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대답을 주시오. 최치훈이 떠난 후 한정호 대감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지요. 딸을 희생시키고 가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설하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한정호 대감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한정호 대감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지요. 한정호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하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비가 평생 명예만 좇으며 살았다. 대제학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예조 참판을 지는 체면,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 눈물이 대감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아비는 제 자식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바보라 여겼지만 진짜 바보는 이 아비였다. 설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감은 최치훈이 설아를 며느리로 달라 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치훈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지 않았지요. 기방에서 기생을 때려 죽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대감이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비록 장사를 했으나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가문을 살리려 한 것이 어찌 수치가 되겠느냐. 이 아비가 잘못 생각했다. 오늘 해가 지면 우리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 걱정 마라.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살 길이 있을 게다. 설아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설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도 손을 잡아준 적도 없는 아버지였지요.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 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다며 숨을 헐떡이는 금이가 뛰어들어왔지요. 한정호 대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십 명이요. 돈보따리를 들고서. 설아와 한정호 대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칠패시장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모시를 사갔던 아녀자들, 감기 무약을 샀던 아낙네들, 설아에게 물건을 팔았던 약재상과 포목점 주인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지요. 그중 맨 앞에 선 늙은 상인이 말했습니다. 설아에게 가게를 넘겼던 그 늙은 상인이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모두 돈을 벌었소. 아가씨가 채색 모시를 만들어 팔면서 우리 가게들도 덩달아 손님이 늘었거든.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다른 상인들도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만든 감기 무약 덕분에 자기 아이가 살았다고. 아가씨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외쳤지요. 상인들이 하나둘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읽던 설아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것을 보았지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금이가 돈을 세더니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500냥이 넘어요. 한정호 대감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천하게 여기던 장사치들이 자신의 딸을 위해 돈을 모아온 것이었지요. 대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말을 탄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역관 집안의 아들 서준혁이었지요. 칠패시장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설아와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던
청년이었습니다. 준혁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설아 낭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혁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치훈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청나라와의 밀무역, 관리 매수, 탈세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역관 집안이 괜히 역관 집안이겠습니까? 정보는 저희 집안의 무기이지요. 준혁이 설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사꾼의 계산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설아는 준혁이 건넨 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치훈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청나라 상인과 결탁하여 금지된 물품을 밀수입한 것,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세금을 빼돌린 것, 심지어 경쟁 상인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은 것까지. 설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숫자를 읽듯 상황을 읽어 내려갔지요. 하지만 이 문서를 포도청에 바로 고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치훈이 뇌물을 바친 관리 중에 포도청 관원도 있으니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조 참판을 지내셨으니 옛 동료 중에 지금 승정원에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호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승지라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설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준혁이 감탄하며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사흘 뒤 대궐에서 금부도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최치훈의 저택이 포위되었지요. 금부도사가 영장을 들이밀며 최치훈을 밀무역, 뇌물공여, 탈세의 죄로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치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의 아들 최치수 역시 기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생을 폭행한 죄로 함께 잡혀갔지요. 최치훈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협박하여 빼앗은 상인들의 재산은 돌려보내졌습니다. 칠패시장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설아였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환호성을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설아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아는 알았지요. 숫자 너머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너머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한 달 뒤 한대감 댁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준혁이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온 것이지요. 한대감, 제 아들 준혁이가 따님을 흠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준혁의 아버지는 역관 집안의 당주로 비록 중인 신분이었으나 재력과 명망은 양반 못지않았습니다. 한정호 대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을 중인 집안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도령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도령은 저를 바보라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숫자로 말할 때 알아들었고 제가 느리게 말해도 기다려 주었어요. 한정호 대감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 아가씨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당당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뜻대로 하거라. 콜레는 봄에 치러졌습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설아는 준혁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세월이 흘러 설아는 조선 제1의 여상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청나라,
외국과 무역하며 팔도에 이름을 떨쳤지요. 사람들은 설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숫자를 잇는 여인. 그리고 훗날 설아가 남긴 말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바보란 없으며 다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쓸 뿐이라고. 누군가에게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이, 자신에게는 숫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다고 했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언어를 찾는 것이라고. 옛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언어, 당신만의 재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